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한미 증시는 지난해 말 최고점 대비 35%가량 빠졌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악재 대부분이 시장에서 소화된 가운데 바닥이냐 추가적인 하락이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대가들 가운데 일부는 현재 상황을 2000년 이후 이듬해까지 이어진 닷컴 버블, 인터넷 거품 붕괴 시대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이해 초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 6차례 이상 금리를 올렸고 당시 최고의 인터넷 기업이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2000년 3월부터 3개월여 만에 나스닥 주가가 40%나 빠졌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도 1년여 이상 주요 기술주들이 폭락해서 나스닥은 최고가 대비 무려 78%나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인터넷 기업 닷컴 거품이 완전히 붕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날이 당시와 비슷한 점은 새로운 기술 대기업 이른바 빅테크가 주가 상승을 이끌다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것 말고도 연준이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다는 점일 겁니다. 이제 남은 건 비슷한 양상의 초기 하락 이후에 추가 하락으로 경제 연착륙이 실패하느냐 아니냐 여부뿐입니다. 여기에 대한 전망은 분분하지만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파도 같은 거시적 파동이 있을 때는 이걸 잘 알고 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투자의 성패가 갈린다는 거죠. 오늘 읽을 책은 거시적 파동에 올라타는 투자, 이른바 매크로 투자법에 관해서 2002년 닷컴 버블 붕괴 후에 출간된 책입니다.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 예감 별책 프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 예감 김방입니다. 네, 별책 부록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희입니다. 별림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별책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유난히 길고 힘든 한 주였죠? 오늘까지 국가 애도 기간. 모질고 아픈 이야기보다는 서로에게 위안과 위로를 전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워낙 우리 국민들 상처가 커서 네. 성공 예감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도 이번 한 주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힘든 한 주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댓글 보고 가죠. 네, 샵 9730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팀장은 어떻게 탄생하고 성장하는지 줄리 주오가 쓴 팀장의 탄생 함께 읽어봤는데요. 예. 먼저 2032번님, 여전히 우리 사회는 상급자의 의중을 잘 파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기한과 품위서를 쓸 때도 늘 최종 결정권자의 의중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참신성, 창의성은 줄어들고 기존 방식에서 약간 수정되어 버릴 뿐입니다. 최기원님은 우리나라의 팀장은 좋은 의도로는 연결고리이지만 경영진과 직원들, 화풀이 대상의 성격이 강한 것 같습니다. 가장 성공하는 팀은 갑시다 하면서 같이 퇴근하는 팀이 아닐까요? 해주셨네요. 우리가 읽었던 건 미국 실리콘밸리, 그중에서도 가장 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옛 페이스북 메타 얘기였는데 네. 사실 우리 기업들과는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하죠. 제가 별책 프로그램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적인 팀이나 팀장은 중간 관리자의 성격이 확실히 좀 다르긴 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메타의 기업 문화로 약간씩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 또래들도 지금 밑에 중간 관리자들 보는 경영진의 관점에서 자꾸 세대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 세대를 이해를 못하겠어 혹은 너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 세대적 특성의 변화보다 더 큰 게 우리 기업의 문화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네. 그게 더 커요, 사실은. 거기 적응해야지 자꾸 사람 탓해서 될 문제는 아니니까 미국의 팀 혹은 팀장 문화도 배울 필요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읽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꾸준히 변화를 하고 있는 그렇게 거죠. 할 겁니다. 아마. 네. 그리고 김종무님, MZ세대와 일하고 있는데요. 예. 의사갈등 상황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이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끼어있는 X세대 팀장은 정말 괴롭습니다. 이렇게 또 세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김미경님께서는 관리직은 정말 어려워요. 이런 말 하면 꼰대라고 하지만 가끔 젊은 직원들의 사고방식이 이해 안 갈 때가 있어요.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뭐 저도
그런 세대적 차이나 특성을 실감하기는 하는데요. 네. 뭐 직원들을 뽑아서 써야 되는 입장이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세상의 변화를 중간 관리자들이 따라갈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럼 뭐 다른 데서 수급합니까? 그럴 순 사람을. 없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또 하나 중간 관리자들도 우리 한국적인 기업에서 본인이 점점 경직돼 가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젊은 분들하고 어울리면서 이 더 유연해지는 게 아니라 중간 관리자에서 경영진으로 올라갈수록 단 한 사람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너라는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경직돼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내 변화도 밑에 사람들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 변화도 한번 들여다보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1928번님, 제대로 일을 못 해내는 팀원들 때문에 애태우다가 결국 제가 나서서 완성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팀원들을 믿어주고 격려했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예. 황근일님, 저도 회사의 시설 팀장인데요. 특히 월요일이 부담스럽습니다. 회의 때문이죠. 이젠 꼭 필요한 회의가 없어도 되는 회의 구별해서 해보겠습니다. 해주셨네요. 월요일에 차가 많이 밀리는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항상 궁금했어요. 저도 이 교통 관련한 싱크탱크와 함께 이 기자 시절에 이걸 분석해 본 적이 있는데 네. 주요 원인이 회의입니다. 월요일에 대부분 회의가 잡혀 있기 때문에 시간 맞춰서 모든 인력이 가는 거예요. 집중이 되는군요. 회의와 출장인데 회의의 요인이 더 크거든요. 네. 그래서 꼭 월요일 아침에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또 각 조직이 그렇게 하는데 많이 하죠, 월요일에. 예, 그래서 또 하나 이제 팀장이 되시려는 분들, 중간 관리자가 되시려는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었던 건 제 실패 사례인데요. 뭐 어려워지거나 그러면 아예 내가 해버리고 말지 하는데 좋은 팀장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 책에도 자세히 나오지만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팀원 통해서 팀워크로 그 문제를 푸는 경험을 쌓아나가면 나중에 훨씬 나아지거든요. 근데 답답한 마음에 그냥 자기가 하고 마는데 결코 좋은 접근법이 아닙니다. 소장님도 그걸 후회하셨다고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 그리고 1003번님. 우리나라는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서 빠른 대처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팀장, 팀원 순으로 단순화하면 빨리 움직일 수는 있어도 잘못된 결정이면 회사의 손해도 감수해야겠죠. 우리 기업 조직이 단순하지 않다, 복잡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형식적으로는 네. 실질을 들여다보면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너와 직원이 있을 뿐이니까 오너의 결정이 이분화돼 있나요? 다 최종적인 결정이니까. 근데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겠죠.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기업 문화나 기업 조직에 대한 관심도 조금 더 커져야 되겠다. 오너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내가 결정하면 되게 다 맞으니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세상의 흐름을 쫓아갈 수 없으니까. 네. 그러잖아. 오너들이 이 방송을 안 들어서.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입풀기 토크. 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까요? 영국이 감세한다는데 전 세계 증시는 왜 휘청일까요? 피터 나바로가 쓴 브라질의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오늘 함께 읽어볼 책입니다. 예. 이 저자가 경제 문외한인 저에게도 이름은 굉장히 익숙한 그런 사람입니다. 기사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출신이고요. 캘리포니아대 어바인 캠퍼스 교수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대학이라는 건 많이 있습니다. 분교가 6개나 되기 때문에 뭐 샌디에고, LA, 데이빗 뭐 이런 곳에 있기 때문에 어바인 캠퍼스 교수였고요. 책도 많이 썼어요. 특히 말년이 되면서는 중국 경제 위험론 이런 걸 많이 제기했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 원제는 Death by China, 차이나에 의한 사망이니까 충격적인 네. 책이었죠. 이런 걸로 유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공화당의 중국 견제론에 대해서 이론적인 틀을 제공한 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또 이 저자가 이름을 알린 계기가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에 입각을 하면서부터인데 이른바 트럼프의 경제 오른팔로 또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그렇죠. 백악관에서는 무역과 제조 담당 보좌관 뭐 그 직책을 신설해서 그걸 담당했고요. 네. 또 ITC라고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해서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중국을 때릴 때 이분이 늘 그 뺨을 때리는 팔 노릇을 한 네. 거죠. 그래서 기사에 많이 났고요.
이 사람은 중국이 세계 무역 질서에 편입해서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이권을 챙겼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클린턴 행정부 당시 90년대 초반에 중국이 이 WTO 세계 무역 기구에도 가입을 하고 네. 미국과 협력적인 분업 구조가 되는데 그게 실착이라고 중국한테 기회를 너무 크게 준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클린턴 행정부를 비난했어요. 그러면서 원래는 이 사람이 민주당 출신이었는데 이 중국 문제 때문에 완전히 공화당으로 돌아섰고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입각해서 트럼프 지지자가 되는데 흥미로운 건 지금 말년이 또 이 문제 때문에 꼬이기 시작해요. 네. 대선 불복종 운동에 가담을 해요. 트럼프 지지자로서. 그러다 보니까 그 1월 6일 청문회 폭동 당시의 역할과 관련해서 의회 지금 청문회가 미국에서 열리고 있고 사법 처리들이 진행 중인데 나와라 증인으로 안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 그야말로 문제적 인물입니다. 네. 이 저자의 정치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다만 이 오늘 책이 저자가 정치색을 드러내기 전에 쓴 책이고요. 그럼요. 주식 그 중에서도 매크로라는 이름의 거시 투자가 핵심 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원 시절에 쓴 책이고 국내에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 책 자체가 주식 투자하는 분들 가운데 거시경제 흐름을 알아야 된다 이런 중요성을 강조한 책으로 뭐 제목도 상당히 선정적이고 네. 그래서 한때 굉장한 인기를 끌다가 절판됐다가 이번에 다시 재판이 나온 거거든요. 네. 2002년도에 나왔던 게 다시 재판으로 발간된 겁니다. 국내에서. 네. 그래서 저는 뭐 이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거시경제 흐름을 잘 알고 여기 잘 올라타야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저자는 이걸 이제 거시적 파동이라고 하는데 매크로 웨이브라고 하는데 이 큰 파도 같은 게 덮칠 때는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이 저자의 주장이나 사례가 흥미로워서 지금 이 시점이 또 그럴 때거든요. 정확히. 네. 그래서 이 책을 골랐습니다. 사실은 종목만 콕콕 집어주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 왜 이렇게 거시적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거시적 관점이라는 게 큰 파도라고 비유를 드리면 작은 배는 큰 파도에 흔들리는 거거든요. 아무리 기가 막힌 물길을 찾아도 그러니까 종목이나 기업을 잘 골라도 큰 파도 앞에서는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거시적 흐름에 중요하다는 걸 이제 이 책이 역설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유를 들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외환위기 닥쳤을 때, 네. 그다음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 지금 신용경색 현상이 벌어지고 주식시장이 35% 정도 빠졌는데 이럴 때 종목 잘 고르면 뭐 합니까? 장 전체가 몰락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걸 이해하자는 뜻입니다. 네, 또 원제를 살펴보면 예. 이 20여 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이 원제를 지금 경제 상황에도 대입을 해도 유효한 건지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20년 전인 책이다. 20년 전 책에다가 또 미국 책이라서 네. 우리하고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그러나 거시경제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여기 올라타라는 기본적인 철학은 여전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요즘 같은 시점에서 더 빛이 난다. 네. 그래서 이제 고른 책이고요. 그 오래되고 또 미국 책이라는 부분 제가 설명으로 좀 보완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명히 그래도 미국 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있다라는 있죠. 거를 알고 봐야겠죠. 통계 같은 것도 워낙 다르니까요. 몸풀기 이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거시적 파동. 저자가 얘기하는 거시경제의 흐름입니다. 큰 파도라고 비유를 드렸는데 그럼 뭐가 있을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인플레이션, 네. 그다음에 불황. 이제 인플레이션 넘어가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니까 불황. 그다음 생산성, 사회적 대변동, 코로나 같은 것도 그렇죠? 전쟁, 기아, 정부의 규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기술 변화도 있겠죠. 네. 갑자기 마차에서 자동차로 간다거나 자동차가 전기차로 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기술 변화인데 이런 요인은 이제 증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가장 월가에서 신경 많이 쓰는 게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월가에서 가장 무서운 호랑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에 대처한다고 막 금리를 올려놓으니까 네. 전 세계적인 변고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저자가 여기서 중요한 대목을 하나 지적하는데 인플레이션, 물가 급등에도 요인별로 패턴이 있다. 정부의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야 된다. 하나가 수요, 사람들이 경기가 과열돼서 뭘 많이 사려고 하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벌어지는 인플레이션. 이게 비교적 대응이 쉬운데 이건 금리를 올리면 뭘 사고 싶은 욕구가 떨어지니까 쉽게 대응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70년대 경험한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상황에서 일부 경험하고 있는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건데 수요가 막 높아서가 아니라 물건을 못 대요. 공급이 안 되니까. 네. 그렇게 벌어지는 건 금리만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우리가 금리를 많이 올렸는데 물가가 바로 잡히지는 않는 이유가 비용 인플레이션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인 거죠. 네. 정말 안 좋아지는 건 임금 인플레이션이 돼서 인플레이션을 중앙은행이 잡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월급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해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물가 네. 상승률을 기본적으로 보존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물가가 뛰기 시작하는데 이건 정말 인플레이션의 마지막 국면이고 잡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요걸 이제 보면 금리에 대한 연준의 태도가 결정된다. 우리가 경험하는 건 지금 미국의 경우 수요 인플레이션 측면과 비용 인플레이션 측면이 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도 하면서 이제 다른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것이 지표들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금리가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걸 테고요. 네. 우리가 경험했고 불황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다음으로 위험한 것이 파동인데 뭐 고용 보고서 일자리가 불황에 직격탄 맞는 분야니까 자동차 판매, 주택 착공 지표 같은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고 또 경제 성장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인데 미국의 경우는 우리와 달리 유럽이나 일본과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미국이 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유럽이나 일본이 더 잘해버릴 수도 있고 지금은 미국 경제는 괜찮은데 유럽이나 일본은 쑥대밭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다층적이어서 이 강력한 경제 성장 뉴스가 좋긴 하지만 유럽과 일본과 비교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럽, 일본 기업 가운데 미국에 수출 많이 하는 기업을 사라. 왜냐하면 물건 수요가 늘어나니까 뭐 그런 얘기들을 지적하면서 큰 파도, 거시적 파동을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저는 아까 종목 하나하나를 찝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게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고 그런 지표들을 살펴봐야 된다. 예. 그런데 초보 투자자인 저로서는 뭐 미국의 고용 보고서라든지 주택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예, 게 사실 그렇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럼요. 예. 좀 뭘 좀 주목을 해서 보면 될까요?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도 가끔 얘기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경기 순환과 관련된 업종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순환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이 예를 들어 자동차. 네. 경기 어렵다는데 내 월급 줄어들지 모른다. 구조조정 당할지 모른다는데 차를 함부로 사겠습니까? 집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뭐 이런 것들이 경기 순환적인 거고 비순환적이거나 혹은 경기 방어적인 업종이라고 표현하는 것들도 있는데 식품 먹을 건 먹어야죠. 그렇죠? 네. 의학, 의료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건 기본적으로 경기 사이클과 관련해서 차별화된다. 그래서 불황이 된다 그러면 경기 방어적인 업종을 네.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 시장의 사이클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데 경기 사이클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시차를 두고 흐름이 비슷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반도체의 업황 전망은 나쁜데 이미 바닥 상황을 반영해서 지금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주가들이 이런 것들이고요. 또 그래서 업종별 순환매라는 게 이 거시경제 흐름을 올라타는 주식 투자에서 핵심입니다. 지금 경기 사이클이 이거니까 이 정도 업종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또 생산성 증가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좋은 거니까 이런 지표들이 나타나면 우리 증시가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겠구나.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막는 최고의 해독제는 생산성이 증가해서 임금이 오르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니까. 미국 같은 경우 우리와 다른 뭐 재정 적자, 무역 적자 같은 쌍둥이 적자 같은 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뭐 아직은 재정이 건전한 편이고 무역 적자도 7개월 연속으로 지금 기록 중이긴 한데 엄청나게 비관적인 건 아니거든요. 이건 우리나라 얘기는 좀 다르고 사회적 대변동 같은 경우 자연재해, 전쟁 이때야말로
거시경제 흐름을 올라타는 데 있어서 일종의 저자는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살벌하지만 놀이의 기회다. 한탕할 기회다 이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이런 거시적 흐름을 잘 포착해서 투자하라고 권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해주신 이 모든 걸 담고 있는 게 바로 매크로 투자, 즉 거시적 투자인데 개념을 이해하자고 하면은 나비 효과와 비슷한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논리적 구조를 대신 잘 구성해야 됩니다. 나비 효과는 일종의 상관관계에서 인과관계에 이르는 논리적 구성이 안 되는 반면에 이 매크로 투자의 경우에는 이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 종목이 뜨겠네라고 논리적인 귀결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기술주 시대 끝났다 그럴 때 네. 실제로 실적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특히 메타, 옛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뭐 70%가량 지금 빠졌으니까 메타의 미래가 있느냐, SNS의 미래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주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기대가 막 형성됐다가 그래서 주가도 과잉 상태로 치달았다가 조정이 되고 그러면서 잘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에 차별화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거든요. 이 저자가 이 책을 쓸 당시 닷컴 버블이 그랬습니다. 닷컴 버블 당시 78%가 빠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아남은 곳들은 구글도 그랬습니다만은 다시 대흥행에 성공하게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런 패턴을 가져가는 거죠. 그때는 사실 그때 당시에는 돈을 벌었을지 몰라도 요즘 스타벅스의 주가는 예전만 못하잖아요. 이게 거시적 투자라고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또 봐야 될까요? 그렇죠. 거시적 투자라는 게 뭐 이거 하나 좋을 것 같으니까 평생 붙들고 있자 이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네. 거시 흐름을 면밀히 보면서 마치 큰 파도를 서핑하듯이 타야 된다는 거고요. 85년에 공모가가 4달러였더라고요. 스타벅스가. 근데 이게 125달러까지 갔으니까 몇 배입니까? 이렇게 뛰었다가 최근에 다시 80달러 선으로 주저앉아서 영원히 좋은 주식은 없다는 거예요. 저자가 거시경제 흐름을 타라는 얘기는 영원히 좋은 주식 같은 건 없고 어떤 환경의 변화가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걸 미리 포착하라는 뜻인데 최근에 스타벅스가 안 좋은 이유는 뭐 노조 형성 움직임도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가장 큰 요인 하나만 꼽으라면 네. 중국이 지금 봉쇄를 하고 있어서 지금 스타벅스의 최대 시장이 중국입니다. 사조하는 분들이 또 언제 그렇게 커피 드시는지 그러게요. 네. 네, 그러면서 거기 소비가 둔화되면서 급격하게 주가가 빠졌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키워드, 거시경제 학파. 거시경제 흐름에 올라타라 큰 파도에 몸을 맡겨라 서핑을 해라 이런 얘기를 드리면 아까 제목이 떠오를 겁니다. 왜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야 되느냐. 브라질 비가 내렸다는 얘기는 브라질이 세계 최대 커피 산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뭄이 해소됐다는 얘기고요. 가뭄이 해소되면 작황이 좋아지죠. 근데 작황이 나쁘다. 가뭄이 지속되면서 스타벅스는 이미 가격을 올려놨어요. 커피 가격을 스타벅스가 국내에서도 꽤 많이 올렸잖아요. 99년에 들어와서. 그런 것처럼 올려놨는데 작황이 좋아지니까 이 얘기는 말을 바꾸면 스타벅스의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작황이 좋아지니까 비용은 줄어드는데 이미 가격은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사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거시 흐름을 상징하는 문구로 제목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요. 저자는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걸 예상하려면 단순히 그런 자연재해만 볼 게 아니라 거시경제 학파의 흐름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의 특정한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어떤 학파의 얘기를 주로 듣느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들어선 윤석열 정부에서는 감세론자들이 경제팀의 두뇌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다른 환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자는 미국의 예를 들어서 이 경제 학파가 대통령이나 의회, 중앙은행인 연준의 귀를 늘 장악하기 때문에 이 흐름을 한 5가지쯤 되는데 알고 있어야 된다. 뭐 간략하게 얘기하면 후보 대통령이 대공황을 맡게 되는데 이 사람은 고전주의라 그래서 기업들 좀 망하는 거 괜찮다. 정리가 되는 거다. 이렇게 시장에 맡겨두면 된다는 입장이었고 네. 그러다 이제 대공황을 극복하는 루즈벨트가 등장하는데 이거는
케인즈의 이론들을 주로 받아들이죠. 케인즈주의라고 불리는 건데 이렇게 민간의 수요가 약하면 정부가 수요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대규모 공공사업 펼치고 50년대까지는 케인즈주의의 전성기였는데 70년대 들어서 우리가 아는 오일 쇼크가 오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일상화되면서 이건 케인즈가 얘기한 재정정책, 정부가 호주머니 돈 풀어서 큰 사업 일으키는 걸로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통화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득세해서 일정한 증가율로 통화를 조절해 주는 게 핵심이다. 그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80년대 우리가 하는 레이거니즘이라 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감세, 규제 완화 같은 걸로 기업 활력을 더 강화해서 경제가 살아나도록 한다는 주의를 가진 사람들의 세상이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 부시 시절에 신고전주의라 그래서 시장에 맡겨두자. 그러나 특히 통화주의적 관점을 어느 정도 수용해서 통화량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맡긴다는 아이디어가 힘을 얻다가 실패하게 되죠. 클린턴은. 이런 5가지 흐름 정도를 정리해놓고 네. 새로 들어설 행정부나 의회 그다음 연준 인사들이 이 중에 어떤 쪽에 경도돼 있는지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는 게 경제를 살려야 할 땐 살리고 조여야 할 땐 조이는 건데 예. 이러한 것들을 경제학과의 재현에 따라서 정책 수렴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 어떤 재정 정책과 또 통화 정책을 썼던 걸까요? 어떤 나라의 정책은 경제 정책은 두 발로 갑니다. 하나는 통화 정책이라는 건데 이 통화 정책은 정부가 자기 주머니 돈 세금 받은 거 네. 써서 일을 일으키는 거고 통화 정책이라는 건 시중에 돈을 얼마나 더 풀 거냐, 조일 거냐, 금리를 높일 거냐, 낮출 거냐. 이건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 네. 이 2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아까 짧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케인즈주의라는 게 미국에서 득세할 때까지는 정부가 돈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대공황을 극복했죠. 그리고 나서 5, 60년대 미국의 전성기조차도 이런 처방을 통해서 이뤘으니까 네. 이게 뭐 만능 그 수단이 된 거예요. 만병통치약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러다가 잘 안 되면서 50년대, 60년대를 거치면서는 이제 완전히 또 다른 세상이 나타났다고 봐야죠. 네. 그때는 통화금융정책 중심으로 가는데 역시 돈의 문제였네. 돈줄을 죄는지 푸는지 이게 핵심적인 문제였네 하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재정정책보다는 통화금융정책에 더 신경을 쓰는 시대를 맞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1950년대 이후부터 미국이 급격한 성장을 하면서 예. 자본주의 황금기를 누린 거잖아요. 예. 이런 재정 방식을 계속 고수하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재정 적자가 워낙 커지고 베트남 이 전비 같은 것 네. 때문에 그러면서 한계를 느끼던 차에 금융 정책의 필요성들을 제기하는 통화주의자들이 득세하거든요. 밀턴 프리드만으로 대표되는 사람인데 역시 물가 잡으려면 돈이 일정하게 관리가 돼야 돼. 그리고 예측 가능한 정도로 일정한 양으로 늘려나가야 돼 하는 주장이 목소리를 얻게 되는데 그 양쪽 다 지금에 와서는 한계가 있는 거라고 봐요. 재정정책은 불황이나 공황 같은 상태에 약발이 잘 듣고 네. 그런데 금리를 낮추고 돈을 푸는 건 생각보다 불황이나 공황에는 힘을 못 써요. 즉 경기가 과열됐을 때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왜냐하면 돈값을 풀어준다고 생각해 보죠. 기업이 투자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기업이. 그냥 나 쟁여둘래. 불안하니까. 네. 최근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투자가 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경제학에서는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 있는데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줄을 줄일 수는 있는데 조일 수는 있는데 물가를 낮추는데 풀 수는 없다. 멀리 보낼 수는 없다. 안 가면 그만이니까. 네, 기업들 네.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5가지 말씀드렸지만 2가지 생각이 크게 보자면 짬뽕이 된 처방전들을 내놓는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3번째 키워드, 업종별 순환매. 네. 그러니까 그것이 경제의 흐름을 올라타라는 거의 핵심은 저자의 주장은 업종별 순환매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에 얼마나 민감하냐에 따라서 경기 변동적인 업종과 경기 방어적인 업종 뭐 이렇게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서 그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미국에서 각종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그 기업이 얼마나 좋으냐 이게 한 30%라면 70%는 그 업종이 얼마나 괜찮아질 것이냐 괜찮은가에 달려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게 순환한다는 거죠. 거시경제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그 저자는 내가 관심 있는 업종을 좀 일단 구분해봐라. 하나는 고객이 누구냐. 소비자 고객인 경우도 있고 B2C죠. 또 하나는 기업이 고객인 경우도 네. 있고 또 하나는 뭐 국방부 같은 정부가 고객일 수도 있죠. 방산업체 주가가 요즘 관심들이 많은데 이거는 사실은 이 각국의 정부가 고객인 거죠.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상황을 판단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경기의 민감성 여부는 세 가지에 달려 있는데 하나가 자본 집약적인 기업이냐. 돈이 많이 필요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업종이라면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금리 돈값이 올라가면 이 자본 집약적인 업종들은 확 꼬리를 내리는 네. 거죠.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들이 어려워진 이유는 새로운 투자를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요. 근데 돈 이자가 쌀 때는 그게 쉬웠는데 지금 어려워지니까 이자가 비싸지니까 주가가 실적이 나빠지면서 꺾이는 면이 있는 거죠. 그다음 노동 집약적인 사람들을 많이 쓰는 곳이 있고 연료를 많이 쓰는 곳이 있을 수도 있죠. 연료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에 상당히 민감해지는 거죠. 이렇게 업종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경기 순환과 어떻게 맞물려 돌아갈지를 포착하는 게 거시경제 흐름, 거시적 파동에 올라타는 기본이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네. 이 코로나19 와중에도 오히려 최고 실적을 찍는 곳이 있는가 하면 요즘처럼 경기가 꺾일 때는 뜨는 업종도 분명히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를 주목하는 게 그러니까 좋을까요? 경기 순환 업종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자동차, 건설, 주택, 제지, 소매, 운송 경기를 탑니다. 이거. 네. 그러나 경기와 상관없는 업종들, 경기 방어 업종이라는 건 방위는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기가 그렇죠. 나빠져도 식음료, 의료, 제약, 공공사업 뭐 이런 것들인데 일단 기본적인 원리는 장이 좋을 때 강세장에서는 당연히 강세 주식을 매입해야 되고 네. 약세장일 때는 미국에서는 우리의 경우는 뭐 쉽진 않지만 약세 주식을 공매도해라. 떨어지는 쪽에 배팅하라는 네. 거거든요. 사는 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흐름을 가지고 시장의 추세, 거시경제 흐름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경기 순환에 앞서서 주가들이 흐름이 결정되는데 업종의 기대치가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기가 막 좋아지기 시작할 때는 아까 얘기한 경기 순환 업종이 훨씬 유리하겠죠. 네. 이걸 사두면 경기가 정점에 이르면 그야말로 꼭지, 그 전에 꼭지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나빠지기 시작하면 민감하지 않은 불황에도 둔감한 경기 방어주 같은 걸 사두면 네. 훨씬 나아지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몰랐던 제 주식창은 지금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는데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경기가 언젠간 좋아지겠지라는 마음으로. 비자발적 장기 투자에 대해서 저자는 네. 매크로 투자에 대한 굉장한 오해다 그 부분이. 네. 그러니까 경기는 늘 사이클을 그리는 거고 지금 나쁘지만 다시 좋아질 날이 올 거다 그러면서 2, 3년을 기다리는데 그거는 안 된다. 네. 왜냐하면 두 가지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지금 내 주식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그 돈을 빼서 좋은 주식을 사서 이익을 볼 수 있었던 네.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두 가지 손해를 보는 거다. 놓쳤죠. 그러면서 손절매 방법에 대해서 저는 이 책에서 투자자들한테 가장 그 실용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게 이 손절매에 관한 기본적인 테크닉인데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자금 관리와 리스크 관리를 해라. 그래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핵심이 손절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손절매에 대해서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현금화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손절매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월가에서 유명한 방식을 설명하는데 그 전에 어쨌든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라는 게 상당히 무모하고 피해가 이중으로 겹친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 저자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손절매라는 게 타이밍이 또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요. 보이거든요. 언제가 이 손절할 타이밍일까요? 첫 번째는 최대 수용 손실을 미리 정해 놓는 겁니다. 내 자금의 어느 정도를 잃어도 내가 견딜 수 있지 네. 하는 거. 뭐 심리적으로든 실제 재산상으로든 이걸 먼저 정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손절매 지점은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로 정할 수 있는데
하나는 물리적으로 나는 30% 손해 나면 무조건 뺀다. 네. 정해놓습니다. 프로그램화 해놔도 상관없고 실제로 그냥 빼는 거죠. 그런데 정신적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꼭 30%면 무조건 빼는 게 아니라 내가 정신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시기에 따라 벌 수 있죠. 이 정신적 손절매 시점은 좀 달라질 수 있는 게 그 전에 좀 벌어놨다. 아, 그러면 좀 만회가 달라지는 가능하고. 거죠. 무조건 네. 30%가 아니죠, 이 경우는. 그래서 추적 손절가 방식이라는 것도 제안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렇게 벌어놓은 것과 감안해가면서 손절매 수준을 변화시키는 네. 그런 방식도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법칙들이 여기 나옵니다. 본인한테 맞는 걸 선택하면 되는데요. 20대 5의 원칙이라는 것도 제시하는데 이건 뭐냐면 한 번 거래할 때 투자금 이른바 몰빵하지 않는다. 20%를 넘지 않는다. 네. 그리고 한 번의 거래에서 5% 이상 잃지 않겠다. 그럼 손절매 구간이 물리적으로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정하는 경우도 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적인 손절매 원칙은 우선 최대 손실 수용 한도를 정해 놓습니다. 대개 30% 이상 잃어도 네. 완전히 날아가도 뭐 괜찮겠다 하는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고요. 탄탄한 심리 상태가 받쳐줘서 그런 게 아닐까요? 오랫동안 당하다 보면 수십 년 당하다 보면 그렇게 네. 되고요. 또 하나는 바스켓 투자라는 걸 해서 한 5개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몇 개씩 바꿔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손실이 오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거시경제 흐름은 좋지 않은데도 탄탄하다 그러면 그쪽으로 조금씩 몰아주고요. 네. 지난해처럼 금리 인상이 되면서 변동성 높은 주식이 빠질 때는 그건 미리 팔아치우고 안전한 자산 쪽으로 조금씩 몰아주고. 근데 저도 30% 이상 빠져서 손절했던 예가 한 번이 있습니다. 네. 뭐 불가피합니다. 투자하려면.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키워드, 거시경제 지표와 예상, 그리고 판단. 거듭 말씀드리지만 20여 년 전에 나온 책이고 네. 미국 책입니다. 제목 때문에 또 스타벅스 주식을 사실 분이 있을까 봐 지금으로선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최대 시장에서 지금 코로나 봉쇄 해제 조치가 바로 나오거나 또 이게 이 커피 체인점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요. 막 코로나 때문에 일부 애플의 박스콘 중국 공장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그냥 고향 앞으로 가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정도니까 낙관해서는 안 되고요. 중요한 건 거시경제 지표인데 이 거시경제랑 큰 파도에 올라타야 되니까 최근에 와서 보고 있는 건 누구나 다 봅니다. 실시간으로 미국에서 발표하면 우리 국민들도 봐요. 그런 데서 어떻게 기회를 찾을 수 네. 있을까요?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게 이 책에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게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요즘 같을 때 미국 경제가 아주 좋다 하는 지표가 나오잖아요. 호재일 것 같은데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겠네 이렇게 해석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네. 금리 인상 여력이 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엔 더 악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재와 악재가 단순히 판단되는 게 아니라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요걸 구분 못 하셔가지고 그것이 지표를 보지만 투자를 반대 방향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대중의 마음을 읽는 게임이라는 걸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 경우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 상황이나 맥락 가운데서도 이걸 호재로 받아들일 것인가 악재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그 시점에 관성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기 좋은 지표 나오면 요즘은 금리 인상기니까 이건 악재야 뭐 이런 데 익숙해지는 네. 거죠. 일종의 공식처럼 되는데 세상이 바뀌면 이게 또 바뀌어요. 경기 좋아진다는 얘기가 내년에 나오면 엄청난 호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흐름을 읽는 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건데 예. 어떤 기업의 실적이 너무 좋거나 혹은 굉장히 나쁜데 정작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소장님께서도 자주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선반영이 됐다라는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어느 정도 짐작하거든요. 컨센서스라는 게 있는데 시장이 합의한 전망치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네. 텐데
이게 발표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실제 지표가 아니라 실제 지표와 컨센서스 간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차이로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데 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지금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건 다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좋은 이유는 이게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럼 뭐 내년 좀 좋아지겠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 기대와 실제의 차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적보다는.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는 조금 상황이 다른데요. 위스퍼 넘버라고 해서 시장 기대치와 좀 다른데 애널리스트들 중에서도 좀 더 신랄하게 단순히 기업이 얘기하는 수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귓속말처럼 얘기하는 실적치들이 있어요. 네. 이게 상당히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실적 전망을 기업들이 애널리스트 통해서 알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국에서 진작부터 쓰던 수법인데 기대치를 낮추는 거죠. 그럼 기대치보다 높게 나오고 주가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기대치를 좀 낮게 발표하는 경향성이 생겨서 이건 트릭이다. 그러면서 요즘은 진짜 애널리스트 실력 있는 사람들은 위스퍼 넘버를 대죠. 이 정도 나와.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중요해진다. 네. 그런 것들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훨씬 시장에서 주가가 형성되는 현실적인 구조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확실히 귀 기울여야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세계 각국이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경기 침체나 불황이 우려되는 상황에 진입을 했는데 예. 이때는 거시적 투자 관점에서 어떤 지표들을 좀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딱 하나인데요. 지금 올해 말까지는 미국이 2번 금리 인상을 올릴 기회가 남아 있거든요. 네. 우린 한 번이지만 그렇죠. 2번에 앞서서 발표되는 건 없고 이 11월 첫 금리 인상 이후에 이제 물가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는데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인상 속도나 폭이 나올지가 결정되겠죠. 근데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그 불황의 조짐 같은 건 주식시장 자체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니까 지금 불황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느냐가 또 중요한 변수가 네. 되겠죠. 경기 침체 우려에 아직은 불과하거든요. 숫자로 모든 거시경제 지표로 지금 불황에 진입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보셔야 될 건 뭐냐면 불황 관련한 선행 지표들, 자동차나 트럭 판매,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실업수당 청구, 고용 보고서와 실업률 뭐 이런 것들이고 이게 불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제 금리에 대한 미국 연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네. 지금은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하느냐 이런 기대에 머물러 있지만 진짜 불황이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표에서 불황이 확인되면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거꾸로 낮춰 나갈 테니까 그때는 또 증시에서 발빠르게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투자에 있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늘상 말씀을 해주시지만 뭐 주별, 월별, 분기별로 발표되는 이런 다양한 거시경제 지표까지 개인이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긴 하죠. 뭐 저도 업으로 삼으니까 그런 뉴스나 통계를 늘 들여다보지. 네. 생업 종사하시면서 그렇게 하긴 힘드니까 큰 변곡점들이 나타날 때만 보시면 됩니다. 네. 변곡점이라는 건 뭐냐면 큰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뉴스가 아니잖아요. 지금 올라가는데 갑자기 떨어지거나 갑자기 더 빨리 올라가거나 네. 그럼 뭔가 사달이 발생한 그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만 보시면 되니까 다만 그 전에도 이런 거시경제 지표라는 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뭔가 벌어지고 있네. 이걸 숫자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뉴스를 통해 확인을 해도 그러면 충분하겠죠. 예. 네, 그럼 지금은 업종별 순환매를 우리나라의 책에서 제시하는 그거 그대로 좀 활용을 해봐도 좋은 걸까요? 예, 그 되게 큰 흐름은 비슷합니다. 아마 증권가에 있는 애널리스트들 동의할 텐데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반도체입니다. 미국은 우리처럼 반도체에 완전히 목숨을 걸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 소비가 70%를 차지하는 나라거든요. 네. 우린 수출이 70%에 그 중에서도 반도체가 대부분 중요한 역할을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그 순환매 가운데서 초기, 중기, 후기 그러니까 아주 바닥을 지나면서 경기가 좀 좋아지다가 나빠질 무렵 어디에 있느냐 이건 아직도 불분명한데 제 그간의 경험을 통해 보면 대개 경기에 1년 정도 선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내년 경기 침체하고 내후년 정도 좋아진다 그러면 주가로는 지금 4분기 정도가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경기가 살아나려고 하는 최초 시점에 순환매의 시작은 미국의 경우에는 뭐 자동차, 운송 이런 것들인데 우리는 그보다 먼저 반도체의 봄이 오기 시작한다. 네. 그래서 반도체를 출발선으로 삼으시는 게 조금 미국과 다른 점이 아닐까 합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키워드. 쌍둥이 순환. 짐작하셨겠지만 쌍둥이 순환이라는 거는 주가의 순환이 있고 그다음 경기의 순환이 있는데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국면이 좀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이해하는 게 업종별 순환매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거시경제 흐름에 올라타는 이른바 큰 파도에 올라타는 거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책에 보시면 나옵니다. 네. 다른 국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식시장은 경기 선행하죠. 시차나 시간 이런 것들은 각국 증시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산업 특성도 좀 있고 아까 반도체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다음 경기 순환의 경우에는 저점, 중간 회복기, 정점, 중간 불안기, 저점 이런 국면으로 가는데 주식시장 순환은 바닥, 초반 강세, 중간 강세, 후반 강세, 꼭대기. 그다음 후반 약세, 후반 약세가 이어지다가 바닥으로 가는. 네. 그러니까 똑같은 물결인데 증시가 초반에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가 오면 강세가 훨씬 가팔라지는 국면이 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엄청난 기회거든요. 지금 다 비관적인 얘기들만 할 때 경기가 좋아진다는 징후가 내년 상반기 중에라도 나올 수 있다면 사실 올해 말쯤 랠리를 펼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정도의 순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의 사이클에서는 초반 강세를 띠기 시작하면 운송, 뭐 기술, 자본재 기간 산업, 그 다음에 실제로 막 경기가 좋아질 때는 에너지 수요가 높아져요. 지금은 네. 유가가 진정되는 이유가 에너지 수요가 떨어지니까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그렇죠. 에너지, 그다음 소비재들, 비순환재, 의료 공공사업, 소비순환재 이런 식으로 자동차 주택으로 다시 끝나는 네. 하나의 9개 분야 업종이 사이클을 그리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물동량이 늘어나니까 운송 쪽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네. 미국 얘기입니다. 뭐 우리도 이 큰 틀은 다르지 않습니다만. 예. 그럼 가장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들이라고 하면 어떤 걸 좀 살펴봐야 될까요? 책에는 도표가 있고 고맙게도 별표를 붙여놨습니다. 이게 뭐 발표되는 것 중에 뭐가 중요하다. 중요한 것들. 특히 주가에 반영되는 것들을 네.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 통계는 미국이 훨씬 우리보다 앞서가고 뭐 정확도 이런 게 아니라 세밀한 통계가 많이 나오거든요. 우린 뭐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걸 감안해서 보시는데 주로 이제 미국 얘기들 같은 경우는 GDP, 소비, 개인 소득과 지출, 소비자 신뢰도, 투자와 생산, 구매 관리자 보고서, 내구재 수주, 공장 수주, 기업 재고와 판매, 산업 생산과 가동률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GDP, 소비, 뭐 투자, 그다음 뭐 구매 관리자 보고서라든가 이런 건 우리나라에서 발표 안 되거든요. 네. 그다음 뭐 재고, 그다음 산업 생산률, 뭐 이런 정도로 미국보다는 조금 단촐하다고 생각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앞서도 언급을 좀 해주셨지만 네. 이 책이 미국 증시 중심이기 때문에 네. 우리와 다소 괴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럼 이제 무엇을 받아들이고 네. 무엇을 또 반대로 좀 흘려보내는 것도 필요할까? 그렇죠. 이거 좀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는 뭐 누가 뭐래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경제학자들은 이피션트라 그러는데 많은 정보가 즉각 반영되는 네. 증시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돈들을 스마트머니라고 하는 이유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보를 반영해서 거래를 하고 그게 주가를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거시경제 지표 구성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네. 드렸고 그래서 다만 이 책이 얘기하는 거시경제의 큰 흐름을 보면서 기회를 포착하라 하는 기본 정신은 우리의 경우도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 업종별 순환매 양상도 뭐 미국처럼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유행이 좀 다른 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업종별 순환매를 고려하는 분들도 좀 있긴 하지만
테마주라고 아하. 뭐가 유행하면 네네네. 달려드는 분들이 많아서 미국은 뭐 그 정도는 아니니까 요 점도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시경제 지표가 미국처럼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수출 중심의 경제였고 큰 위기를 맞기 전에는 네. 10년에 한 번씩 오는 큰 위기를 맞기 전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은 갖되 구체적인 전략을 짤 때는 어떻게 이 큰 파도에 올라탈 것인가를 짤 때는 너무 세세한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흐름을 잘 포착하면 좋겠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용경색 현상을 겪고 있단 말이죠. 네. 예. 돈이 잘 안 도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기업들한테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거든요. 회사채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걸 주의하는 게 거시경제의 흐름을 올라타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채권이라는 또 다른 투자 방식을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것도 역시 매크로 투자법입니다. 근데 매크로 투자법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기업 실적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기업 실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파도에 휩쓸리는 조그만 배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파도의 흐름을 잘 봐라. 이게 이제 능숙한 투자자가 되는 길인데요. 산전수전 다 겪어야 되는 이거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외환위기를 겪은 분과 지난 코로나 기간만 겪은 투자자들은 좀 다를 수밖에 네. 없는 거예요. 거시경제 흐름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합니다.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거시경제의 힘을 무시하는 주식 트레이더나 투자자는 기대보다 어쩌면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잃는다는 것이다. 그렇죠. 이미 현실이 됐죠. 네. 미국 연준이 키를 쥐고 금리를 올해 3월부터 올리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셨어요. 연준의 흐름을 이해하시는 분들이었다면 훨씬 전부터 다른 투자 전략을 선택하셨겠죠. 네. 그래서 주식 입문자나 고수 투자자들은 이미 좀 이 단계를 벗어난 것 같고요. 입문자한테는 이게 필요한 게 아니니까 위로가 필요한 시점이니까 네. 그리고 고수 투자자는 다 알고 계신 얘기일 테니까 중급 투자자들에게 어울리는 책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에만 해당되는 얘기들은 걸러가면서 좀 읽되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될 맥락이나 상황을 본인이 찾는 게 중요하고요. 왜 이 책을 소개했느냐? 정작 중요한 거는 네. 이제 현금을 투자에 써야 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입니다. 네. 이 흐름을 보면서 매크로의 관점을 활용해서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연필, 튤립, 담배, 재봉틀 새로운 것들은 어떻게 세계 경제를 변화시켰을까요? 팀 하포드가 쓴 세상을 바꾼 51가지 물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을 바꾼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 속 제품들이 가진 특별한 의미, 세상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흥미로워서 네. 관심이 많이 가는 책이죠. 자, 성공예감 별책 부록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책 부록 다음 주에 만나요.